안녕하세요. 비욘디 가족 여러분. 저혈과 전문 이대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 질문에 답하는 시간 위주로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어 제가 설명드리는 동안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질문 주시고요. 제가 여러분 질문에 통증, 운동, 생활 습관 어떤 것이든 전반적으로 제가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질문거리가 생각나시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 그림 말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통증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해를 잘해야 관리해 나갈 수가 있겠죠. 통증이 어떤 건지를 그러니까 뇌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저도 이 부분에서 계속 아프면은 '왜 아플까?'가 생각이 납니다. 아프면 걱정이 되고 우울하고요. 아프면 미래에 대한 안 좋은 전망이 듭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인간이 원래 우리가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는 우울한 생각이라고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은 인간이 진화하고 나서 생긴 능력이겠죠. 원래 호모사피엔스가 나타난 지는 되게 오래됐는데 인간이란 종이 언어를 쓰게 된 지가 그거보단 훨씬 얼마 안 됐잖아요. 먼저 인간이라는 종은 직립보행을 하고 화식을 하고 언어가 생기고 진화를 하고 이 단계 전까지 우리 인간이라는 종은 이유를 찾거나 그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프면은 우리 그냥 불안하고 우울하고 뭔가를 움직이던 방식 그런 것들이 그런 거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곳에 문제가 있는 게 맞거든요. 제가 다시 얘기를 돌아가서 우리가 통증이라는 건 결국 인간이 진화라는 과정에서 최적화하면서 생긴 수단일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면은 우울해지고 안 움직여지고 그런 것들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다쳤을 때 덜 움직여야지 조직이 적게 망가져서 인간이란 종의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아프면은 덜 움직이고 아프면 우울해지고 아프면은 힘이 없어지는 것 같은 방어 기제가 나타나게 설계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방어 기제들이 보통 현대인한테는 만성 통증이나 그런 방어 기제들이 꼭 적절하지 않은 걸 수도 있습니다. 만성 통증을 여러 가지 관점이 있지만 진화생물학적 관점에서 볼 때 진화적 과정의 부적응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 부정이라고 보는 견해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재밌는 걸 하나 소개해 드리자면은요. 만성 통증은 기본적으로 어떤 거냐면은 통증의 원인이 사라졌으면 안 아픈 거거든요. 원래 통증의 원인이 사라졌으면 안 아파져야 되잖아요. 근데 만성 통증은 근본적으로 어떤 성향을 띠냐면은 통증의 원인이 사라져도 지속적으로 통증을 느끼는 게 만성 통증이거든요. 그럼 이 만성 통증이 왜 생긴 거냐? 이거를 진화생물학적으로는 어떤 관점이 있냐면은요. 어떤 관점이 있냐고 보냐면요. 진화생물학적으로는 우리가 만성 통증을 원래 느끼는 건데 우리가 옛날에 원시인일 때 살아갈 때는 그 통증을 누르면서 지낼 수 있는 기제가 발달돼 있었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대인처럼 안락하게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픈다고 계속 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프지만 그 통증을 딛고 계속 움직이는 것들을 강요하면서 우리가 살아오는 거에 적절하게 돼 있는 이렇게 적응을 해 왔는데 그 아픈 걸 억지로 누르는 기제가 우리가 현대인이 되면 사라져서 이게 우리가 마땅히 뇌에서 눌러야 될 만성 통증을 못 누르고 있기 때문에 현대인한테는 만성 통증이 더 해결 안 되는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이런 식의 견해가 있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환자분들이 이 통증이라는 거를 조직이 상한 걸 그대로 느낀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일반적으로는 가장 그 논리적이지 않은 접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찢어졌으면 이거에 비례해서 아파야지를 되게 당연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느끼는 통증은 결코 손상에 비례해서 느끼는 게 아닙니다. 이 정도 손상이 있으면 이 정도 아플 거라는 거가 그 비례 관계가 잘 깨지는 게 만성 통증의 원래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만성 통증을 조직 손상 정도로만 해석하는 거는 부족한 설명입니다. 흔히 알고 있지만 혀척은 수십 년 동안 지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파진 게 신경이 눌려서 아프다는 원리로만 설명은 안 되겠죠. 신경이 어느 날 MRI를 찍어보면 내 신경이 3분의 1로 줄어들어 있어요. 그럼 그전에 오랜 시간 전에 2분의 1로 눌려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2분의 1, 그다음에 조금씩 뭐 2분의 1, 50%, 60%, 70% 그러다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좁아지는 거겠죠. 근데 어느 날 MRI를 찍었는데 내 신경이 80%가 좁아져 있다고 설명을 들었어요. 그럼 내가 신경이 80%가 좁아져서 아픈 게 최상의 진실일까요? 당연히 아니죠. 신경은 눌렸다는 거는 통증이 나타날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에 불과하지, 신경이 눌려 있는 소견이 있다고 해서 이걸 직선적으로 통증으로 연결하는 거는 논리적인 모순입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눌렸을 때는 안 아팠잖아요. 근데 오늘 눌려 있다고 해서 그걸 아프다고 설명하는 건 우스운 얘기겠죠. 지금 정소영 님 질문에 비슷한 답이 될 거 질문에도 통용되는 내용입니다. MRI를 공부하셨나요? HAG에 대해서 어떤 견해인가요? 서민이 찢어졌다고 판단한 지표로 보실까요? 다르게 판단하시나요? 일단 첫 번째로 찢어졌다고 꼭 아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건 어떤 전제를 깔고 있는 거냐면은 여러분들한테 MRI가 어떤 것들을 설명할 때 선생님들이 그냥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찢어져서 아프다." 저도 외래에서 그렇게 얘기하긴 합니다. "신경이 눌려 있으니까 아프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이 환자분들이 그걸 직선적으로 받아들이게 해도 선의에서 그걸 다 이해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이 통증을 느끼는 기전에 대해서 실은 완벽하게 이해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신경이 눌려서 아프다."고 저도 설명하긴 해요. 근데 신경이 눌려서 아픈 거라고 설명하려면 신경이 눌려 있는 모든 상태에서는 아파야 될 거 아니에요. 신경이 눌려 있는 모든 상태에서는 아파야 되는데, 신경이 눌려 있는데 안 아프다고 나은 건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이해를 가지고 하는 게, 저는 그러니까 의사는 저는 환자분들한테 얘기합니다. 의사는 과학자고, 그러니까 환자분들 의사를 안 아프게 해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오래 살게 해 주는 게 직업의 소명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의사는 저는 과학을 하는 면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학을 하는. 보통 안 아프게 해 주는 사람이라고만 생각을 한다면은 의사랑 물리치료사랑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차이가 저는 없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단순히 안 아프게 해 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과학적 기반에 근거해서 치료를 하느냐라고, 그게 의사의 본래적인 의미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의사가 환자분들한테 듣기 좋은 말을 해 주는 사람, 듣기 좋은 말 당연히 해 드려야겠지만 긍정적인 예상을 해 드리려고 노력을 해야겠지만, 언제나 사실을 얘기하는 사람이 좋은 의사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은 사실을 얘기하려고 노력하는 의사가 발전을 합니다. 듣기 좋은 말만 하려고 하는 사람은 발전이 없어요. 정세영 님한테 말씀드리면, HIG가 그러니까 MRI상 디스크 껍데기가 살짝 색깔이 변한 건데, 그 "서면이 찢어졌다고 판단한 지표로 보실까요? 다르게 판단하실까요?" 물어보셨는데요. 보통은 HIG가 섬유륜이 찢어진 거일 수도 있고 안 찢어진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찢어졌다고 아프냐, 그건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본질적으로 디스크에는 신경이 안 들어갑니다, 원칙적으로는. 디스크에는 신경이 안 들어가는 조직이기 때문에 디스크를 저희가 디스코그램이나 특별한 검사를 할 때 마취를 안 하고 디스크를 찔러요. 디스크를 찌르면은 환자분들은 많이 아파할 것 같잖아요. 디스크를 찔러도 안 아픕니다. 이게 왜 안 아픈 거냐, 원래 안 아파야 우리가 견딜 수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관절 연골이 깨지면 아픈 거지, 관절 연골엔 감각이 없어요. 연골들의 감각이 있으면은 움직일 때마다 우리가 통증을 느낄 거 아니에요. 통각이 결국 감각이거든요. 위치 감각은 좀 다르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통각이 감각인데, 디스크가 상시적으로 감각이 있는 조직이라면 우리는 허리를 움직일 수가 없으나 움직일 때마다 계속 아플 거 아니에요. 그 많은 신호들을 우리가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 통각이라는 신호로 우리 뇌에 들어온 걸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디스크는 원래 안 아픈 조직입니다. 근데 디스크에 통증이 생기는 걸 설명하는 거는 만성적 자극이 있으면은 너 신경이 자라 들어와서 아플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이것은 그 사실이기는 한데, 이거 사실이라고 받아들여지긴 한데, 이게 어느 정도의 강도를 갖고 있는 사실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인간은 언젠가 죽는다는 건 우리가 엄청난 강도를 가지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내일 살 거라는 건 인간이 언제나 죽는다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강도가 낮은 사실이죠. 그래서 어떤 사실에는 강도가 있고 이 강도를 잘 생각하는 거지, 이걸 단순히 죽느냐 안 죽느냐를 물어보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HIG 존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하이 인텐시티 존에 대해서 생각하는 건, 그게 있든 없든 무슨 상관이에요. 언제 찢어졌는지 찢어졌다고 해도 언제 찢어졌는지 모르잖아요. MRI는 오늘 찍었는데 그 HIG가 10년 전부터 있었는지 1년 전부터 있었는지 3개월 전부터 있었는지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HIG 존이 있으면 아프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HIG 존이 있는 사람들이 봤더니 통증이 있을 확률이 증가한다는 건, 의사들이 확률적 연구로서 뭐 하는 데는 의미가 있지만, 개별 환자한테 이게 찢어졌다고 아프다고 얘기하는 거는 너무 단선적입니다. 그 디스크 자체가 통증의 원인이 있는지 없는지는, 진짜로 이게 찢어진 거라면 디스크의 압력을 변화시키는 여러 자세에 따라서 통증 유발이 있는지 없는지, 디스크 주변에 주사를 넣어 봤을 때 디스크 에피듀랄 스페이스에 주사를 넣어 봤을 때 통증이 줄어드는지 안 줄어드는지, 그런 반응을 종합적으로 봐서 임상적 추정을 하는 거지, 영상학적 진단으로 어떤 통증과 연관시킬 수 있는 거는 척추에서는 없다고 보셔도 좋습니다. 허리뼈가 좁아졌다고 허리가 아프다고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거랑 다른 거 갖다 맞추는 거고요. MRI상 뼈에 멍이 들어있는 소견이 있어도 그게 꼭 아프지 않다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 디스크가 튀어나와 있어도 눌려 있어도 아플 확률이 높은 거지 아프다고 단정을 할 수가 없어요, 왕창 눌려 있어도.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생각을 하시는 건, 여러분들이 여러 질환의 위상을 모르고 한 가지 사실만 보기 그렇습니다. 보통은 의사들이 의학을 공부할 때 HIG 존도 아플 수 있고 디스크도 튀어나오면 아플 수 있고 협착도 좁아지면 아플 수 있다라는 걸 다 배우고 나서 임상적으로 이거를 뭐가 더 중요도가 높은 사실인지를 보는 거고, 환자분이 가지고 있는 증상 중에서 디스크 오리진에 디스크가 있을 때 생길 수 있는 행동 양상이나 활동 양상에 따른 증상의 원인이 있는지를 먼저 보고 영상을 해석하는 거지, 영상 자체를 보고, 제가 제일 듣는 설명들 중에서 제일 황당한 게 "찢어졌으니까 아픈 거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임상을 모르는 사람에 가깝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찢어졌으니까 앞으로 확률이 있을 거라는 거랑, 찢어졌으니까 아프다라는 거는 전문가로서 앞으로 확률이 좀 더 높다가 원래 정확한 표현인데, 그렇게까지 정밀한 표현을 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찢어졌으니까 아프다고 얘기를 하는 거를, 그거를 말 그대로 받아들이셔서 그 논리를 확장해서 혼자 공부를 하시면은, 이게 완전히 달나라에 가서 헤매는 결과랑 비슷한 결과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HIG 자체가 찢어서 통증을 유발할 가능성은 저는 크지 않다고, 그러니까 HIG 존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언제 찢어졌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허리 별로 안 아파하신 분들 중에 MRI 찍어서 HIG 존이 나온 사람들이 많아요. 꽤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안 아파하면 그게 찢어진 건지 안 찢어진지가 안 중요하겠죠. MRI를 찍었는데 허리가 디스크성 증상이 전혀 없는데 MRI를 찍었어요. 근데 HIG 존이 나타났어요. 그럼 그게 찢어졌는지 안 찢어졌는지가 하나도 안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교과서 학습하실 때는 의학이라는 건 이 사실과 이 반대 사실을 뒤집어서 합쳐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임상과의 영역인데, 이 반대의 사실을 뒤집어서 합치는 거는 의학적으로 완전히 규명돼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규명돼 있지가 않기 때문에 그게 문헌적 자료를 찾기가 어려워요. AI가 발전하면은 그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끼워 맞출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건 여러분들이 왜 혼자서 의학을 공부하시면 위험해지는지를, 그리고 어떤 사실을 내가 읽은 내용 중에서
중요도의 강도가 있는 건데 중요도의 강도를 모르는 상태에서 논리적으로 재조합하면은 나쁜 결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예시적으로, 그러니까 정소영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환자분들이 의학을 공부하시면 정말, 정말, 정말 참고로 하셔야지, 중요도를 모르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서 심화된 학습을 하면은 점점 더 나쁜 곳으로 가는 경우가, 사실에서 점점 더 멀어지는, 그러니까 중요한 것과 점점 멀어지는 경우가 많으세요. 제가 언제나 환자분한테 말씀드리지만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잘못돼서 많이 아파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대부분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뭔지를 찾아가는 게 치료고 재활이고 자기 관리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건데, HIG 존 자체가 첫 번째로 중요도가 된 중요도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의사들이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특히 척추를 전문적으로 보신 분들은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을 향기 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5 분만 걸어도 다리가 터질 것 같아서 쪼그려 앉아 쉬어야 돼요. 디스크 때문에 이러신 거죠? 이러는 건지요? 아. 그래요. 제가 죄송스러우면 책을 꼭 사서 보셨으면 하고요. 제가 그러니까 매일매일 들리는 거가 왜 그런 거냐면은요. 부분적인 말로는 전체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지만 이 부분을 가지고 부분적인 한마디 말로 전체로 응용이 가능한 사람은 전문가거든요. 근데 전문가인 사람은 한마디 말만 들어도 전체를 대부분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전문가가 아니신 분들은 한마디 말을 들으면은 내가 알고 있는 다른 거랑 좀 잘 안 맞잖아요. 그럼 점점 기억이 안 나가게 되고 까먹어요. 까먹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전체 내용을 알고 이해하시면은 이게 내가 내용을 좀 잘못 설명 들었어도 틀린 말을 들어도 맞게 이해하거든요. 근데 전체 내용을 모르시면은 맞는 말을 들어도 틀리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나는 잘 들었고 나는 분명히 기억이 나는데 잘못 이해를 하시는 겁니다, 보통은. 그런 경우가 제가 말씀드리면은요. 그러니까 디스크가 연세 드신 분들이, 이건 그러니까 가을 향기님의 질문은 퇴행성 협착이에요. 디스크가 튀어나온 건 디스크란 병이 아닌데, 제가 거의 비욘드에서 한 5 년째 맨날 말씀을 드리는데요. 디스크가 튀어나왔다고 디스크란 병이 아니에요. MRI상 디스크가 튀어나온 모양이다는 디스크란 병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퇴행성으로 늘어진 디스크는 협착증을 구성하는 요소예요. 협착의 정의가 퇴행성 디스크와 황색 인대와 골극으로 신경이 눌리는 상태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게 디스크가 아니라 원래 의미의, 그러니까 원래 의사들이 척추 진료를 하는 의사들이 디스크란 진단명을 언제 쓰는 거냐면은요. 퇴행성 변화가 없고 외상성으로 디스크가 빵 터졌을 때 디스크란 진단명을 쓰는 거고요. 의사들이 나머지 디스크란 병, 수액탈취증이랑 디스크란 말을 쓰는 거는 MRI 형태상 디스크가 튀어나온 모양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지 디스크란 병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게 디스크란 병이랑 영상학적 보이는 디스크란 상태에 대한 설명을 계속 헷갈리다가 의사들 중에서도 그걸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디스크가 튀어나왔으니까 디스크란 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는 전문가적인 견해가 아닙니다. 그건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디스크란 병은 퇴행성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수액만 확 튀어나온 거고요. 근데 환자분이 디스크 때문에 이런 건지라는 거는 디스크란 병 때문인지요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환자분 MRI상, 그러니까 검사를 하면 디스크 말고 황색인대가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황색인대 상태에 대한 설명이 없이 디스크를 물어보시는 것 자체가 기본적인 진단의 그 논리의 구조가 잘못된 겁니다. 가을 향기 님도 책을 좀 사서 보셨으면 합니다. 이게 질문이 잘못되면은 어떤 질문을 해도 맞는 답이 나오지가 않아요. 근데 내가 한 질문은 내가 기존에 알고 있는 지식 체계 때문에 한 거거든요. 근데 내가 무슨 지식 체계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책을 꼭 사 보시면 제가 답을 드리면은 이렇게 보니까 디스크 자체가 오리지널 말하는 디스크란 병은 자세 변화할 때 아픕니다. 걷다가 앉고 싶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앉았다 일어날 때 허리에 힘이 많이 변할까요? 걸을 때 허리에 힘이 많이 변할까요? 앉았다 일어날 때 허리에 떨어지는 압력의 변화가 훨씬 더 큽니다. 그런데 디스크란 병을 설명하면서 걸을 때 더 아파지는 걸 디스크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건 정말 어불성설입니다.
왜냐하면은 앉았다 일어날 때 허리에 압력이 더 크기 때문에 새로 생긴 디스크는 앉았다 일어나는 과정에서 훨씬 더 큰 통증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앉았다 일어설 때는 통증의 변화가 별로 없고 걷다가 허리가 아파지는 게 디스크 때문이라고 말을 하는 거는, 그거는 저는 그러니까 원래 임상가는 가장 중요한 진단을 맞히는 게 진단을 맞히는 거지, 있을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건 임상가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임상적으로 그건 틀린 진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 됐든 5 분만 걸어도 다리가 터질 것 같이 아프신 거는 걷는 상태, 앉았다 일어나는 상태보다 그게 더 주되신 거라면은 만성적인 협착이 있으신 거일 가능성이 크고요. 협착 때문에 가능성이 크고, 5 분만이면은 선생님 가을 향기님은 쓰는 것도 힘드세요. 5 분밖에 못 걸으시는 분이 제일 문제는 뭐냐면은요, 그분은 서 있는 게 제대로 안 되시는 분이에요. 근데 환자분들은 대부분 내가 서 있는 게 제대로 안 된다는 걸 모르세요. 그러니까 서 있는 게 제대로 안 되니까 5 분도 못 걸으시는 거거든요. 균형을 못 잡으니까 5 분도 못 걸으시는 거고요. 서 있는 상태에서 너무 큰 힘이 들기 때문에 큰 체력을 소모해야 하게 되기 때문에 5 분만 걸어도 더 쓸 체력이 없어서 앉으시는 거고요. 다발성 협착, 신경 환자분들이 찾아보기 제일 쉬운 신경성 파행, 정맥의 우려, 그런 게 있어서 못 걸으시는 거, 이런 것들이 세트로 같이 있는 겁니다. 제가 환자분들을 상태를 볼 때 한두 가지가 있으면 나머지가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나머지 같이 있지 않고 한 가지만 있으면 이 진단을 의심합니다. 근데 환자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이 대여섯 가지의 여러 가지 증상이 저는 거의 모든 환자에서 같이 나타난다고 생각하거든요. 맨날 그걸 확인을 하니까요. 근데 내가 그 같이 나타나야 되는 여러 가지 임상적 특징들을 모르고 한 가지 임상적 특징에 내가 갖다 맞춰 봐서 맞으니까 '난 이 병일 거야.'라고 생각하면은 소설을 쓰시는 거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해가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그런 것들을 전체적인 이해를 바로 하는 게 결국은 몸을 효율적으로 쓰는 기능이 되는 거고, 허리가 불편해지면은 수명이 줄어들고 빨리 늙는다는 거는 거의 정설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허리가 안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관심 가졌으면 좋겠고, 또 그런 거 제 책에 그런 게 좀 나와 있긴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한테 한 잔소리를 집대성해 놓은 거니까요. 예. 장은혜 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75세 환자분이시고 파킨슨을 앓고 있는 환자분입니다. 다리가 아파 수술을 했는데 종아리부터 쥐가 나면서 아파서 걸을 수가 없습니다. 운동을 하고 오면 몸은 엄청 아파 걸을 수가 없어요. 어디가 좀 안 좋은지 가르쳐 주세요. 보통은 파킨슨 환자분은 협착증 치료를 조기에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협착증도 환자분들은 협착증이 아파서 못 걷는다고 생각하지만 균형 조절 장애로 못 걸으시는 거거든요. 협착이 심해지면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협착이 진짜로 심해지신 분들은 넘어져요. 왜? 균형을 못 잡게 되기 때문에. 근데 파킨슨도 균형을 못 잡는 병이거든요. 근데 파킨슨은 있다고 해도 허리가 숙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뇌가 균형 잡는 뇌 중추가 망가지면서 균형 잡는 능력이 떨어져서 균형을 못 잡아서 보행이 이상해지긴 하지만 허리는 대부분 꼿꼿하세요. 왜냐면은 허리를 펴고 쓰는 게 효율적이니까요. 신경은 안 누르고 있으니까요. 네. 파킨슨은 전형적인 보행 패턴이 있긴 한데 꾸부정한 패턴이 아니세요. 근데 이게 파킨슨이 있는 분이 협착이 되시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허리가 숙여지거든요, 협착이 되면. 허리가 숙여지면은 균형을 잡는 난이도가 훨씬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협착증이 있으신 분이 허리를 숙여서 균형을 못 잡게 되면은, 균형을 잡는 게 어려워지시면은 파킨슨이 있는 데다가 협착해서 허리가 숙여지면 균형 잡는 거에 대한 난이도가 훨씬 더 높아지세요. 훨씬 더 높아집니다. 훨씬 높아져서 파킨슨이 있으신 분은 협착이 있으면 비교적 초기에 수술하시는 게 좋습니다. 허리가 굽어지기 전에. 별로 안 아파도 하시는 걸 더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아파서 수술을 하시게 되면 이미 허리가 많이 숙여지신 상태이기 때문에 장은희 님 같은 상태가 되세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은요, 우리는 보행을 할 때 예측적 자세 예측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앞으로 가면은 우리가 체중을 이동을 하면 몸을 어떻게 쓸 건지 뇌과학적으로 환자분들은 우리가 의식하는 게 뇌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말도 있습니다. 대뇌 피질은 90%는 무의식적 예측을 하는 곳이라고.
예측적으로 몸에 힘을 주는 이 동작에 따른 예측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움직인다면 뇌에서는 무의식적으로 내가 이렇게 힘을 줘야 된다는 예측을 하거든요. 환자분은 파킨슨이 있고 협착이 있는 상태에서 몸에 흔들리면서 걷는 과정에서 그런 무의식적 예측들을 하면서 걸으셨던 거예요. 근데 환자분이 이게 감압이 돼서 허리가 쫙 펴지잖아요. 그럼 그 예측이 안 먹혀요. 그 예측으로 움직이면 그 예측은 선생님이 오랫동안 적응을 하면서 파킨슨이 있는 몸에 적응을 하고 그리고 협착증이 있는 몸에 적응을 하면서 일반인들은 잘 사용하지 않은 좀 적응하기 힘든 적응을 통해서 뇌가 예측을 하고 그 예측적인 활동과 함께 내가 걸었던 거거든요. 근데 환자분은 그게 통증의 영역이 아니고 내가 예측을 뭘 하는지 모르니까 허리가 펴지면 옛날처럼 걸으라고 명령을 하면은 그냥 걸어줘야 될 것 같은데 그게 환자분 몸이랑 안 맞는 거예요. 그럼 걷는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제가 코어 인지 치료 같이 제가 책 안 사 보셔도 제가 코어 인지 치료에 대해 설명한 거 되게 많습니다. 비욘디 나온 내용이 제 책 내용의 한 70-80% 70% 정도는 얘기를 했을 거예요. 몸을 똑바로 서서 몸의 균형을 마음을 이완하고 몸을 균형을 잡고 서 있는 것부터 다시 배우셔서 서 있는 게 편안해지면 걸으셔야 되는데 장모님도 아주 높은 확률로 서서 체중 이동하고 균형 잡는 연습을 충분히 하지 않고 걸으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보통 제가 비욘디에서 여러 번 보여드린 체중 이동이 걷는 거의 1 단계라고 얘기합니다. 보행을 분석을 할 때 한쪽 발에 체중을 싣는 걸 보행의 1 단계라고 하거든요. 그럼 걷는 연습을 하시기 전에 환자분이 한쪽 발에 체중을 싣는 게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되는지 제가 비욘디에서 촬영했던 영상들을 보면서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되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그게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되는 걸 단계적으로 확인해 나가면서 보행 단계를 끌어올리셔야지 올라올리시는 게 맞는 거지 갑자기 자세가 바뀌면은 아픈 건 당연한 겁니다. 보통 어디가 안 좋냐? 뇌의 프로그램이 적응을 하지 못한 겁니다, 바뀐 뇌에. 그래서 몸이 아픈 겁니다. 제가 맨날 말씀드리지만 이것도 제가 비욘디에서 한 30-40번 얘기한 것 같은데 허리라는 거는 허리의 구조의 문제만 없으면 안 아픈 게 아니고요. 척추는 뇌랑 척추를 안정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거는요. 여기 제 그림 보여드릴게요. 그림 좀 부탁드릴게요. 허리 척추뼈는 이렇게 뒤에 이렇게 있고 앞쪽에 근육이 있고 뇌 팔의 무게는 한 20% 정도 돼요. 머리랑 팔의 무게가. 척추뼈는 뒤에 있다고요. 이 뼈랑 근육으로 돼 있는 거를 균형을 잡아서 체력 손실이 거의 없어서 인류가 우리가 걸을 때 에너지를 안 쓰기 때문에 인간이 진화한 거거든요. 걸을 때 에너지를 거의 안 쓰는 거예요. 그 에너지를 안 쓸 수 있는 이유는 뇌가 기가 막히게 섬세한 조절을 하기 때문에 쪼끔 과장해서 얘기하면은 우리 뇌가 이족 보행을 섬세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뇌가 기가 막힌 다른 동물들은 아무도 못하는 기가 막힌 조절을 해냈기 때문에 인류가 생긴 거거든요. 생각해 보면 걷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애기들이 생후 6 개월에 일어서서 자연스럽게 걷는데 3-4년 걸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걷는 걸 쉽다고 느끼시는 거는 어렸을 때 그렇게 오랜 시간 훈련을 해서 뇌에 자동화가 된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잊어버리신 거예요. 우리가 자전거를 어렵게 배워도 자전거를 다 배우고 나면은 자전거 두 발 자전거 타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우리는 걷는 걸 너무 어렸을 때 배웠기 때문에 걷는 걸 어렵게 배웠다는 사실을 까먹은 거예요. 우리가 다 커서 자전거를 배우기 때문에 자전거를 어렵게 배웠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다 익숙해지고 나면 자전거 저절로 타시는 거죠. 근데 우리 모두는 걷는 걸 되게 어렵게 배웠는데 걷는 건 너무 쉽게 당연히 걸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장애인님 같이 수술하고 나면은 그 어렵게 배운 걷는 거를 다시 배우는다는 생각으로 하시면은 2-3 개월이면 프로그램이 다 다시 생겨서 안 아프게 잘 걸어지세요. 그래서 특히나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제 비욘드 강의 여태까지 했던 거 잘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고 보행 자체를 다시 학습하셔야 되고요. 체중 이동하는 것부터 다시 학습하셔야 안 아프게 걸어지실 겁니다. 어 이걸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학습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네. 네. 청설모 님이 질문 주셨네요.
60세 분이시고 4년변 전에 당뇨 합병증으로 신장 이식을 받았습니다. 2주 전 헬스클럽에서 20kg 무게 들다가 허리가 뜨끔했는데 파스 붙여서 나아진 듯하다가 3일 전부터 허리 통증은 많이 줄었는데 종아리 앞에 당기는 증상이 있는데 디스크 초기인가요? 걸으면 허리도 당기고 느낌도 들어요. 예. 제가 책을 쓰고 꼭 상이 디스크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디스크는 별로 문제가 아니라는 걸 제가 알릴 수 있으면 제가 우리나라 사회에 큰 공헌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성 통증이시잖아요, 이분도. 뜨끔했는데 이런 증상은 디스크랑 관계가 그러니까 허리를 그냥 삔 거고요. 협착이 있으면 허리를 쉽게 삐는 형태인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런 것들도 디스크를 다 의심하는 거는 거의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런 오해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디스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급성 디스크는 앉았다 일어날 때 아파야 돼요. 앉았다 일어날 때가 훨씬 더 아파야 돼요. 보통은 원래는 디스크는 앉지를 못하는 병입니다. 서면 잘 걷는 병이고요. 디스크 급성으로 터지면. 앉으면 디스크 압력이 높아지잖아요. 내가 디스크가 상해서 아픈데 앉는 게 편하게 되면은 디스크가 원인이 아니란 뜻이에요. MRI상 튀어나와 있어도. 최근에 생긴 디스크 상태 변화가 원인이 아니란 뜻이에요. 왜냐하면 디스크는 힘들으면 튀어나온다면서요. 그럼 앉으면은 더 많이 튀어나올 거 아니에요. 진짜 급성 디스크 파열은 앉지를 못합니다. 걷지를 못하는 게 아니라. 앉는 건 편안한데 걸을 때 아프면은 그건 디스크는 아니에요. 그렇게 디스크란 병은 아닙니다. 일반 환자분들이 디스크란 병을 알 필요는 있을 수 있는데 MRI상 디스크가 튀어나온지 안 튀어나온지는 전혀 알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되게 훈련이 되고 임상 증상랑 많이 맞춰 봐야지 그 MRI 소견을 아는 게 의미가 있지. 임상 증상과 맞춰 보지 못하는 MRI 소견은 정형외과 의사인 저한테도 별로 필요가 없는 건데 일반인들이 그걸 알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들어보면은 제일 그런 거는 그러니까 60세에 4년 반 전에 심장 이식을 하셨으면은 신장 이식을 한 게 근감소를 일으켜요. 근감소를 일으키기 때문에 근감소에 저항하기 위해서 피트니스를 하셨을 가능성이 매우 크신데 그 근감소에 저항하기 위해서 피트니스를 하기 전에 우선인 거는 몸을 부드럽게 균형 있게 안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먼저 있으셔야 되고 그냥 좀 쉽게 얘기하면은요. 유산소 운동을 좀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근감소도 중요하지만 여전히 제 기억엔 맞을 거예요. 신장 이식하시고 오래 드신 분들은 심혈관계 문제로 많이 돌아가세요. 심혈관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근육도 중요한 거랑 근육이 중요한 거랑 매우 다른 거예요. 언제나 인간의 수명이 제일 중요한 심혈관계입니다. 뇌졸중, 심장 이것만 합쳐도 머리의 문제랑 심장, 뇌혈관계의 문제랑 심장의 문제를 합치면 언제나 무조건 1 등일걸요? 거의 언제나 1 등일 거예요, 심장이랑 뇌혈관을 합치면은.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인간한테 제일 중요한 건 유산소 운동이고 살찌면은 유산소 운동이고요. 유고비도 적극적으로 비만주도 적극적으로 맞아야 되는 겁니다. 왜? 인간한테 가장 중요한 사망 원인이 심장을 포함한 뇌혈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요. 환자분께서 유산소 운동을 어느 정도 계속 하실 수 있는 만큼 제가 결코 강도를 높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낮은 강도라도 어떤 형태로든 유산소 운동을 하시는 걸 최우선 순위로 두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오래 살고 싶으면 뭐가 필요한 거냐면은요. 움직였을 때 몸을 다치지 않으려면은 균형 감각이 필요합니다. 보통 태극권도 괜찮고 맨손 체조 부드럽게 혼자 어디 가서 배우기 어려우시면은 유튜브 켜 놓고 그냥 조교들이 하는 아주 노인들을 위한 맨손 체조 같은 것들을 꾸준히 따라 하시는 이 두 가지가 선행이 된 다음에 그다음에 근력 운동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맞으세요, 기본적으로는. 근데 대부분의 쇠약하신 노인분들이 유산소 운동 능력은 떨어진데 근력 운동할 때 몸이 땡기는 느낌이 나니까 내가 남들이랑 비교해서 자랑할 수 있으니까 운동에 쾌감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안 되는데
운동을 해서 몸을 망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근력 운동 필요한 거 맞고요. 근감소가 중요한 것도 맞고 근육 운동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걸 생각하지 않는 거가 환자분이 하게 되는 조언을 누가 한다분야 했다면은 그 조언은 환자분한테 해로운 조언입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래서 맞춤형 상담이 필요한 거고 환자한테 뭐가 더 환자분이 궁금한 걸 대답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부분 의사로서 진료를 해 보면은 뭐가 더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근데 요새는 서비스의식이 많이 늘어서 내가 궁금한 것만 해소되면 내가 잘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실은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진짜로 전문가는 뭐가 더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는 게 전문가고 선생님도 뭐가 더 중요한지 건강에 대해서 그러니까 유튜브나 저도 유튜브 방송을 하지만 이런 걸 보면은 이런 영상 매체들의 문제는 중요한 정보 한두 개를 쭉 집어서 기억을 합니다. 근데 기본 지식이 없는 사람은 그게 다 왜곡이 돼 버리거든요. 이해가 안 되고 적용이 안 되세요. 그래서 쪼끔 더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정서면 이렇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당부드린 거 그러니까 다리 당기는 거는 뒤끝 삼연통을 많이 줄였는데 종아리 아픔을 종아리 앞부분이 당기는 증상이 있는데 걱정을 하시면 통증이 더 생기니까 그러니까 허리 통증이 많이 줄었으면 나아지는 추세니까 다리 당기는 것도 줄어드는 추세일 가능성이 크세요. 그러니까 걱정을 안 하시는 게 선생님 건강 관리에 좋으시고요. 근력 운동보다는 지금은 유산소 운동 당장 하기 힘드시면은 걱정하지 말고 부드럽게 움직이는 연습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제가 지금 걱정이 하지 말고 부드럽게 움직이라는 게 2023년 세계 탑3 아무리 어떤 경지로 봐도 탑5 안에 드는 의학 저널에 물리치료사 선생님께서 쓰신 저널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걱정하지 말고 부드럽게 움직이는 게 재활 치료의 가장 핵심이다. 이게 놀랍도록 이 단순한 내용이 치료의 핵심입니다. 전 매우 동의합니다. 저는 그거에서 약간 더 조금 더 코어 인지 치료에서 그걸 조금 더 다른 면에서 좀 더 하고 제가 좀 더 제 연구가 좀 더 나은 면도 있다고 논문도 쓰고 있긴 하지만 그건 좀 나중에 얘기할 문제고요. 어찌 됐든 그래서 걱정하지 않고 부드럽게 움직이는 게 최고의 운동 치료다라는 말씀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정설모 님은. 예. "인생은 순리대로 가지." 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주변에서 뼈에 주사를 맞으면 안 좋다는 얘기를 하는데 실제 척추 치료 주사 치료의 부작용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횟수나 빈도의 문제예요. 보통 횟수나 빈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생각을 하는 건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요. 주사는 많이 아플 때만 맞으면 논환명이 안 돼요. 근데 아픈 거 신경 쓰기 싫어서 주사 맞으신 분이 너무 많습니다. 아픈 거 생각하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아픈 걸 잊어버리려고 주사를 맞으시는 분이 대부분 오남용을 하시지 진짜로 아플 때만 맞으시는 분은 오남용이 거의 없어요. 안 아프다고 나은 게 아니거든요. 못 느끼게 된 거지. 그러니까 오남용을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은 안 아프면 낫는다는 생각을 하시는 생각이 잠재적으로 깔려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냥 그러지 마시고 주사는 진짜 아플 때만 맞으면 된다. 내가 오늘 출근을 못 한다. 그럼 주사 맞으셔야죠. 나 오늘 출근을 못 한다는데 출근 못 한 그때 빼고는 내가 그냥 직장 가서 일할 때 신경 쓰일 것 같다. 그럼 안 맞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예를 들어 설명한 겁니다. 많이 아플 때만 주사를 맞으시면은 주사 이렇게 오남용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제가 주사 치료 오남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는 두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안 아프면 낫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주사 치료에서 아픈 걸 없애려고 하세요, 신경 쓰기 싫으니까. 주사 치료에서 덜 아파졌을 때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몸을 부드럽게 움직여서 구조적으로 더 안 망가지게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치료하는 거 대부분 아파서 맞으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제일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조직이 망가지면 망가진 만큼 아픈다고 생각을 하세요. 절대로 그럴 리가 없거든요.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들 다 아세요. 의사가 아니어도 무릎이 망가져도 다리가 엄청나게 휘신 어르신들 안 아프다고 하면 잘 걸어요. 그분들이 아픈 걸 참고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조직이 망가졌지만 추가적인 상태 변화가 없으면 통증을 못 느낍니다. 상태 변화의 속도라고요. 조직이 망가진 건 통증이 나타날 확률에 좀 가깝다고 보시는 것, 그러니까 조직이 망가져 있는 상태는 곱하는 요소 중에 하나지 그거가 바로 통증으로 인간에서 출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조직은 많이 망가졌는데 상태 변화가 0이다. 그럼 안 아파요. 원래 그렇습니다. 상태 변화의 속도가 매우 느려지면 안 아픕니다. 그래서 협착증으로 신경이 눌렸는데 안 아프시다는 분들이 상태 변화가 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의사들이 오면은 일단 아프면 쉬라고 하는 게 상태 변화가 느려지면 무조건 통증은 줄어요. 근데 이게 주사 치료를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 아프면은 주사를 맞고 상태 변화의 속도를 느리게 안 만든다고요. 자기 몸 망치는 행위거든요. 주사 자체의 부작용보다 저는 정말, 그러니까 주사 자체의 부작용이 날 정도로 주사를 많이 맞으시는 분들은 우울증이나 다른 정신과적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통증의 제왕을 통해서 아픈 걸 너무 겁내서 정신과적 치료를 받으셔야 될 분들이 계속 진통제를 맞다가 오남용을 하시는 경우가 실은 더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아니면 오남용 걱정 그렇게 안 하셔도 좋습니다. 많이 아프면은 주사 맞으셔도 좋으세요. 근데 주사의 가장 큰 부작용은 주사를 맞고 진짜 치료 시기를 늦추고 생활 습관을 바꿀 기회를 잃어버리는 게 전 주사의 오히려 더 나쁜 점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주사 자체의 부작용이 그렇게 크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가시는 대부분의 병원에서 주사 자체의 부작용이 생길 만큼 주사를 놔주는 선생님은 찾기 어렵습니다. 진짜로 부작용이 날 정도로 주사를 맞으시는 분이 이 병원 저 병원 돌아다니면서 맞으시는 분들이에요. 한 병원에서 의사가 안 놔주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한 병원에서 주사를 맞으시는데 부작용이 생길 정도로 주사 많이 놔주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주사를 맞을지 안 맞을지 생각하시는 것보다 주사를 맞아서 덜 아파지시면은 내가 생활 습관을 어떻게 고쳐야지 고민하시는 게 여러분한테는 인생은 순리대로 가진 님이 더 하셔야 될 고민이 아닌가, 생각의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를 아무리 공부를 해도 선생님한테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주사 맞고 덜 아파서 내가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을까를 연구하시고 공부하는 거는 선생님한테 도움이 되세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손톱에 물든 봉숭아님, 도수 치료나 주사 치료를 계속 받고 있는데 효과가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치료를 얼마나 해보고 수술을 고민해야 될지 기준이 있을까요? 보통은, 그러니까 도수 치료랑 주사 치료가 왜 안 아파지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도수 치료는 뭐죠? 하니까 도수 치료는 뭘까요? 근본적으로. 일반적인 도수 치료가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한 세 가지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도수 치료는 기본적으로 손으로 만져서 이완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긴장을 풀어주는 거예요.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치료사가 친절하게 설명하고 잘 이해시켜서 이완을 풀어줘요. 그리고 증상의 원인도 잘 설명해주면 마음도 편안해져요. 그래서 덜 아픈 겁니다. 구조가 낫는 거랑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이렇게 이완이 돼서 몸을 쓰다 보면은 몸에 무리한 활동을 좀 적게 할 수 있다는 그런 CFT, 그러니까 인지기능 치료의 견해도 있긴 한데 그건 좀 나간 해석이고, 원래 도수 치료가 인지기능 치료 나기 전부터 했던 거니까요. 그래서 도수 치료가 안 아파지는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완입니다. 그래서 이완이고요. 주사 치료가 왜 안 아파지느냐? 주사 치료는 안 아파진 이유는 통증을 못 느끼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환자분들이 그냥 제가 봐서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시고, 그러니까 도수 치료나 주사 치료라는 치료란 말에 너무 몰두하지 마시고 그냥 제가 제일 추천드리는 거는, 제가 하는 거는 인지기능 치료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전문적인 재활의 영역이 좀 있어서, 그러니까 유튜브에 제가 다 설명했고 제가 동작도 다 보여준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보시고 인지기능 치료는 조금 시도해 보셔도 좋고요. 그러니까 코어 인지 치료는 시도해 보셔도 좋고요. 일반적으로 제일 효과가 있는 이것만 지키시면 됩니다. 아프다고 걱정하지 말고 몸을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움직이면 안 아파집니다. 억지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아플 것 같은 걸 안 하시면 됩니다. 이게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전문적인 물리치료사가 붙어서 하는 거긴 한데 이 말의 뜻을 정확하게 실천할 수 있으면 통증이 줄어드세요. 근데 이 통증이 줄어드는 거는 건데 핵심은 뭐냐면은요. 환자분들은 오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게 목표지 수술 안 하는 게 목표는 아니잖아요. 이걸 충분히 노력했는데 억지로 수술을 안 하시면은 나중에 수술해도 장애가 남고 기능 회복이 별로 좋지가 않게 되세요. 그래서 수술 안 하는 걸 목표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리고 안 아파지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 통증을 줄이는 데는 부드럽고 걱정을 안 하셔야 돼요 일단. 통증 자체는 내 우울감이랑 내 정신 상태랑 내 미래에 대한 예측이랑 조직이 망가지는 속도랑 다 곱하기가 된 거지 조직의 손상 정도랑 비례하지가 않아요. 내가 아팠다 덜 아프면 조직이 망가졌다 덜 망가졌다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당연한 겁니다 그건. 그래서 그냥 통증 자체를 너무 겁내지 마시고 첫 번째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고 그리고 몸을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움직이면서 내 일상생활이 다 가능해진지를 보셔야 돼요. 네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을 보면은 아파 죽겠는데 아프다고 걱정하면서 몸 팍팍 움직이세요 젊은 사람들보다 더. 근데 그거를 선생님께서 질문 주신 분께서 젊은 사람처럼 몸을 부드럽게 움직이시는 연습을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노인분들 대부분 보면은 자기 자녀분들보다 몸을 더 팍팍 쓰세요. 그럼 당연히 아프겠죠. 근데 그게 실은 몸의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우울하고 불안해서 생긴 반응이고 그런 것 때문에 더 아파지는 거거든요. 인지기능 치료의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은 "아플까 봐 몸에 힘을 더 주는 게 통증을 만드는 핵심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나와요. 조직이 망가져서 아프다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런 견해도 그게 근데 이런 견해도 상당히 유력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조직 손상 때문에 통증이 생긴다는 파라다임에 너무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긴장을 걱정하지 마시고 부드럽게 움직이는 거 해 보시고요. 그렇게 해서 잘 안 되는 상태가 되면은 그냥 빨리 수술을 받으시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억지로 놓치면은 감각신경 손상 생기고 몸의 균형 감각 떨어지고 몸이 다 늙어버려 가지고 수술을 아플까 봐 겁이 나서 수술을 했는데 수술해도 좋아지지 않는 결과가 생길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수술을 최대한 미루러 가는 사람은 수술에 대한 결과가 안 좋다고 확신하는 의사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가능성이 큽니다. 아 이거 좀 심했네요. 수술에 대한 결과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자기가 하는 수술의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수술을 최대한 미루라고 설명하시는 분이 많겠죠. 너무 당연한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은 근데 그게 원래 유압 위주 수술이라서 어쩔 수 없었고 제가 아무리 기술적으로 수술을 잘해도 유압 위주의 전신 마취 유압이라는 거가 가진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한데요. 어찌 됐든 연세가 충분히 되셨다면은 해야 될 수술이면 미루지 않고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두 가지 점 그게 그러니까 오늘 아픈 오늘만 있는 게 아니라 10년 후에 나도 있잖아요. 내가 오늘 아프니까 오늘만 보고 싶은데 10년 후에 내가 뭐가 어떻게 행복할지, 10년 후에 내가 어떻게 하면 가족한테 짐이 안 될지, 10년 후에 내가 어떻게 자유를 누릴지를 생각을 하면서 관리를 하시면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불안해지지 않으세요. 그냥 따박따박 해야 할 일을 하실 수가 있는데 10년 후를 안 보고 오늘 아픈 오늘 순간만 자꾸 이게 원래 사람이 그래요. 저도 아프면 그럴 거예요. 제가 덜 아파 봐서 그렇긴 한데 제가 덜 아파 봐서 의사가 원래 덜 아파 봐서 그렇긴 한데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다 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오늘만 사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면은 해결책이 안 나오시고 '내가 10년 후에 어떻게 하면 잘 지낼까.' 생각을 해서 손톱 밑에 볼수나님은 그냥 내가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연습을 해서 일상생활이 좀 편해지시더라도 보행 속도가 계속 느려지고 허리가 계속 구부정해지는 것 같으면은 아픈 게 아니라 그럼 수술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폭포수는 예. 그냥 허리를 안 쓰는 게 허리에 좋을까요? 허리를 안 쓰는 게 허리에 좋지는 않습니다. 보통 제가 책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긴 한데 허리는 허리에 떨어지는 압력으로 디스크는 그 혈관이 들어가고 있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확산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확산이 되려면 확산이 뭐냐면은요. 물에다가 뭐 투명한 수돗물에다가 빨간색 페인트 한 방울 떨어뜨리면 쫙 퍼지죠. 근데 쫙 퍼지는데 흔들어줘야 잘 퍼지겠죠. 그런 식으로 영향을 공급을 받기 때문에 어느 정도 힘이 들어가야 기본적으로는 허리에 영향 공급이 돼서 허리가 안 망가집니다. 극단적으로 허리를 안 쓰는 예. 일주일 누워 있다 일어나려면 한 번에 일어나면 다 허리 다 나갈 거거든요. 안 쓰는 게 좋은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적당이라는 거는 허리 전체의 몸의 힘이 균등하게 떨어지고요. 정확히 말하면 더 확장을 하면은 그림 좀 보여 주시겠어요? 어떻게 쓰는 게 좋냐면 앞 근육이랑 앞에 있는 이 복행근이랑 허리랑 힘을 나누어 가지면서 쓰는 게 중요한 거지 안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거랑 몸통이랑 힘을 나눠 가지면서 70년 쓰는 사람이랑 여기 힘 주는 게 뭔지도 모르고 힘 주는 방법도 모르고 훈련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것만 가지고 허리를 70년 쓰는 사람이랑 70년 후에 같은 미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몸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고 몸을 쓰시는 게 좋고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해서 이제 책 공부도 할게요. 책에 보면 이런 거 내용 나와 있으니까요. 네, 책 보시는 거 제가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단편적인 지식은 응용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전체 흐름으로 알으셔야지가 되는 거여서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여러분들한테 말을 약간 좀 강하게 드린 면도 있는데 제가 아직도 젊어서 의욕이 넘쳐서 그런 것 같습니다. 환자분들이 꼭 이해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조금 날카로운 표현 쓰고 그랬던 부분이 선생님들 마음에 거슬렸다면은 제가 마지막에 사과 말씀 한 번 더 드리고요. 그냥 저는 의사로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좋은 지식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이 저는 아직도 믿고 있습니다. 인간이 뇌를 공부하면서 얼마나 감정적인 동물인지를 계속 공부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저는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논리적 구조를 이해한다면은 내 감정 조절에 조금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여러분 언짢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모두 행복한 주말 보내셨으면 하고 전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